우리가 이제 계속 추적 관찰하니까 건강검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질문도 있어요, 심지어. 네. 사실은 저는 갑상선암 환자에서는 딱 3가지 추천드립니다. 갑상 기능 항진 상태를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돌아서면 배고파요. 사실 저는 펫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50%예요, 진단율이. 갑상선 플러스 예스클리닉. 자, 오늘은 암 종류별 특징과 치료 방향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유두암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다들 유두암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데 미분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우리 갑상선 브로스에서 계획을 미리 세워뒀었는데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네요. 이 내용은 갑상선 브로스의 가장 무서운 암 미분암이라는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분암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류 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뭐 가장 많은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왜 그건 안 하고 이것만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갑상선 바로 알기 한번 봐주세요. 네, 갑상선암 환자의 임신 중 출산, 난임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정보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때 산부인과 선생님 특집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임신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산부인과가 나은 것 같아서 했고요. 이 책에서도 이제 한 244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임신이라는 이벤트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 몸에서 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호르몬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요. 그 과정 중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요구량이 조금 더 상승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갑상선에서 좀 더 많은 양의 호르몬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량을 맞추는데, 그럼 갑상선을 수술해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우리가 주는 약을 조금 더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수술한 지 초반에는 3개월마다 보다가 오래되는 사람은 뭐 1년 후에 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신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2달 간격으로 봐요. 그렇게 해서 약을 이제 체중도 변화가 되고 이렇게 초반에 그 요구량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주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기가 엄마의 갑상 호르몬을 갖고 가서 발육을 시킨다, 본인을. 아기들은, 태아들은 갑상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갑상 호르몬을 잘 드시고 조금 더 높게 유지해야지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라는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확한 뭐 이야기인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의료진도 많아요. 모르죠. 보통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특정과를 이야기하면 산부인과 쌤들. 그래서 그 저희는 강남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환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이런 공부를 해서 많이들 지식이 축적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좀 의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좋은 음식,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요? 라고 했는데, 뭐 장원 쌤 특기네. 장기인데. 이제 저희 유튜브 방송의 특집 내용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갑상선 플러스 갑상선암 환자의 영양관리편, 비만과 영양관리 내용을 참여하시면 되고, 사실은 저는 갑상선암 환자에서는 딱 3가지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 셀레늄, 글루타치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갑상선암 환자에 맞는 영양제가 아닌가. 이 3가지는 갑상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르몬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자, 그 다음 호르몬제 용량을 150으로 먹는 중인데요. 항진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 체중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체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보통 기능 항진이 되어 있으면 살이 빠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갑상 기능 항진 상태를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돌아서면 배고파요. 계속 뭔가 이제 먹는 게 땡겨요. 근데 이분은 살이 좀 찌면 좋겠다는데 이때는 조금 더 드셔야죠. 그러니까 소비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칼로리만 생각하지 말고 영양의 밸런스가 있는 음식으로 조금 더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살이 조금은 덜 빠지거나 조금 늘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다른 영상에서는 갑상선암 환자가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나 다른 암 환자가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높다는 내용이네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크게 높진 않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영상을 잘못 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닌데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진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갑상선암 환자가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은, 우리가 늘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른 암에 걸릴 확률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상선
갑상선암은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추적 관찰하니까 건강검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심지어 네. 나 여기서 검사 다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갑상선암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건강검진은 일반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하세요. 네. 자, 갑상선 항체가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높다고 해서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은 자가 면역 항체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확률이 높다고 해서 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류마티즘도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죠. 하지만 류마티즘이 있다고 갑상선 질환이 꼭 생기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체 3가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신 것 같은데 실제로 3가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검사 항목에 있는 건 6가지가 넘고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그럴 확률이 있어서 류마티스 가서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안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7번째 질문이네요. 갑상선 전절제 후 여포 선종 진단으로 첫 수술 후 동의원서 없이 초음파만 보며 지내다 다발성 원격 전이로 암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수년간 동의원서 치료 후 가장 최근에 동의원서 후에는 진행 속도에 비해 요오드 흡수가 아주 크지 않아 다음 단계의 치료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분암, 수질암이 아닌 진행성 여포암 환자의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검사를 했을 시 특별한 변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더 적합한 치료제를 찾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이게 딱 전형적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암이 아니라고 나와서 이제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나마 초음파만 보고 지냈다는 것만 해도 괜찮네요. 근데 이제 암이었던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도 여포암이라는 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양의 모든 부분을 다 잘라서 그렇죠.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 본 거죠. 못 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통은 여포암일 경우에는 요오드 치료에 잘 들어요. 근데 안 듣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게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하는 걸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개발된 약이 여기 들을 수 있는 변이는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또 다른 약이 개발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지금 이분은 이제 요오드 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되긴 되는 거예요. 되는 그래서 거네요. 이럴 때는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혀 안 듣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표적 치료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그 방송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갑상선 바로 알기 편에서는 치료가 아주 어려운 난치성 갑상선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나? 뭐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의 효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2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에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의 한 10페이지 가까이 다뤄진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여포성 종양으로 겨드랑이 로봇 수술 반절제를 진행했고 1.3cm 광범위 침습성 여포암으로 판정되어 나머지 반을 절제 결론적으로 전절제라 했습니다. 두 번째 절개 수술 때 목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 4시간 만에 다시 열고 재수술했고요. 세 번의 수술 이후 동의원서 30큐리 너무 낮게 그러니까 좀 전신 스캔 및 스펙트시티를 찍었는데 원격 전이 뼈 전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8번, 12번 흉추랑 왼쪽 골반에 전이 되었대요. 병원에 갈 때마다 나쁜 소식만 들려와서 고통스러워요. 또 다른 곳에 전이 되지 않을까? 동의원서가 잘 안 듣지는 않을까? 비교적 어린 나이 인생이 막막하네요. 아이고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근데 이게 세브란스하고 조금 틀린 방송 요오드 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고용량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단적인 용량 32면 그 정도를 하는데 이거는 이 병원의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강남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치료 시설을 만들 때부터 아주 고용량을 쓸 수 있게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고용량을 쓸 수 있는 병원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30을 써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거기에 그 요오드가 흡착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뼈에 전이가 됐다는 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뼈 전이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만으로 안 되죠. 부족해요. 그거는 이제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 한 2mm, 3mm 정도의 깊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하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수술하는 게 그렇죠. 좋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젊은 나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그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요번에 제가 봤던 환자분이신데 외래로 오셨어요. 근데 반절제를 해도 될 만한 사이즈고 그런데 폐 쪽에 노듈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내가 강남 세브란스로 먼저 가셔서 호흡기내과 진료부터 보고 하자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포암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절제를 처음부터 해주고 강하게 요오드 치료를 해야죠. 이런 게 참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수술 전에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페트 스캔을 찍더라도 안 나오는 안 경우도 나오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려운 케이스라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네. 경우의 수를 따져서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걸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그런 그 환자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거예요. 뭔가 이게 어정쩡한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호흡기내과 진료를 보고 일단 이분은 제가 강남 세브란스로 진료 의뢰서를 썼어요. 네, 이런 경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폐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술도 강남 세브란스에서 하고 만약에 전이가 의심된다 그럼 거기서 바로 방사선 고용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쪽으로 진료 의뢰서를 써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에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예스 클리닉에서 아주 빠르게 치료할 수 있고 이제 수술도 작게 해서 회복도 빨리 시킬 수 있고 한데 또 큰 수술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협업이 돼야죠. 협업이 네.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강점이 될 거예요. 네. 강남 세브란스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연속된 이야기인데 갑상선 유도암도 전신 전이가 되나요? 이거 당연히 됩니다. 림프절 전이가 더 많죠. 그래서 수술전 검사할 때 갑상선 유도암이라면 아주 림프절 전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펫 같은 건 사실 저는 펫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50%예요 진단율이. 그래서 이게 염증에서도 업테이크가 나타날 수 있고 암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펫이 전지전능한 검사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좀 가끔 이걸 찍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는 찍는데 저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방사능 노출도 너무 많고 우리가 따져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에서 선택할 그렇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림프절 전이가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빨리 진행되진 않습니다. 유도암에서는. 자, 그리고 갑상선 전절제술 후 신지로이드 복용 중인데요. 콩이 갑상선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먹지 말라네요.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 비슷한 이야기는 뭐 많죠. 십자화가 채소라는 게 나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 배추, 무 이런 것들이 꽃이 이렇게 십자로 생겨서 십자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자연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이거. 일단 이쪽 저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 성분이 있다는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게 뭐 십자가 채소가 갑상선 환자에게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콩도 또 그렇다. 하지만 이게 갑상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겠죠. 사실 매일. 예. 제가 그 한 가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양배추 갈아 드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무슨 주스인가 해가지고 양배추 뭐 있어요? 갈아. 그런 거 있어요. 그거는 좀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옛날에는 뭐 다시마 환 좋다고 막 20년 전인가 보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좋은 게 변비에 좋다고 하는 건데. 그건 네, 절대적으로 드시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초리를 좋아했는데 이 직업 가지고 나서 해초리를 별로 안 먹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미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희 거예요. 박종선 맨날 하신 말씀 있어요. 강남 세브란스 갑상선이 제일 유명한데 식당 가면 맨날 미역국 나온다고. 그래서 맨날 욕하셨어요. 자.